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법인 중에 하나인 일체계고를 가지고 생명의 진화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사문유곽을 통해서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고뇌를 보시고 오랜 수행 끝에 열반적정에 드셨다고 알려져 있죠. 이러한 일체계고, 괴로움을 가지고 생명의 진화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은 왜 죽는가? 이건 사실은 굉장히 진지한 생물학자들의 질문입니다. 생명은 왜 죽을까요? 지금 보시는 왼쪽 슬라이드는 다윈의 거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윈이 갈라파고스 섬을 방문했던 200년 전 거북이를 데리고 와서 영국에서 이제 쭉 키웠었는데 2012년 6월에 이 거북이가 죽게 되죠. 아마 이 거북이의 수명은 200년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죠. 오래 살긴 했지만 여전히 이 거북은 죽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드는 제가 호주 아들레이드 대학의 안식년을 갔다가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그래서 아들레이드 식물원에서 직접 찍어 온 사진입니다. 월레미 소나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건 2억 년 전 화석 기록으로 남아 있었던 식물인데 어떻게 발견을 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식물입니다. 이 월레미 소나무 또한 언젠가는 죽습니다. 도대체 생명체는 왜 죽을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생명체는 자기 자신의 내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물질 대사를 통해서 흐름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흐름이 완벽하진 않아서 조금씩 무질서도가 축적이 되게 되고 그러한 무질서의 축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되면 결국은 죽게 됩니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태, 그 상태를 생물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불멸의 복제자를 만들었다라는 주장이 전 시간에 설명을 했던 화학 진화 이론입니다. 그런 불멸의 복제자를 가진 최초의 생명, 그것이 루카라는 공통조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루카라는 공통조상이 끊임없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복제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생명체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세균류부터 시작해서 위로 가면서 식물, 곰팡이, 그다음에 다양한 동물 종들이 출현을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아주 최근에 인간이라는 종이 나타나게 되죠. 이러한 다양한 종들이 형성되는 원리, 그거를 다윈의 자연 선택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의 진화, 자연 선택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윈의 자연 선택설. 이 왼쪽에 있는 그림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침팬지 몸통 위에 올려져 있는 다윈의 얼굴입니다. 이런 그림이 왜 그려졌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그림을 만들어내게 된 유래가 있습니다. 다윈은 1859년에 종의 기원을 발간을 하였고요. 이후에 유럽 지식인 사회에서 엄청난 충격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종교 분야에서 특히 이 기독교를 있는 창조론을 신봉하는 분들이 이 창조론과 진화론 논쟁을 한번 해보자라고 도전을 하게 됩니다. 1860년 옥스퍼드 대강당에서 다윈의 불독이라고 불려지는 토마스 헉슬리와 종교 쪽에서는 윌버포스 대주교 두 분이 나오셔서 엄청나게 많은 청중들 앞에서 창조론 대 진화론 간의 대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논쟁의 결과 이런 캐리커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논쟁에서
아마도 토마스 헉슬리가 윌버포스 주교를 거의 압도적으로 그냥 눌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윌버포스 주교가 논쟁에서 밀리는 상황 하에서 이와 같은 굉장히 촌철살인의 질문을 던집니다. 헉슬리 씨, 당신은 진화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당신의 할머니 쪽이 침팬지였어요? 아니면 당신의 할아버지 쪽이 침팬지였어요?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청중들이 대폭소를 터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풍자화가들이 다윈의 머리 위에 침팬지 몸통을 올려놓는 이런 사진을 이런 그림을 이제 그리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쯤 되면 이제 갑자기 대역전 드라마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 마지막 순간에 토마스 헉슬리가 또 한 번 촌철살인의 논평을 남깁니다. 주교님처럼 세치혀로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사람을 내 조상으로 둘 바에야 차라리 침팬지를 내 조상으로 두겠습니다. 라는 명언을 남깁니다. 전 개인적으로 토마스 헉슬리가 윌버포스 주교를 그냥 압도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 논쟁의 결과 이제 사람들이 이런 이제 풍자화를 그리기 시작을 한 거죠. 문제는 이 풍자화가 진화론을 상당히 왜곡을 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왜곡이냐? 침팬지가 인간이 되었다. 즉 침팬지에서 인간으로 진화가 되었다라는 왜곡입니다. 다윈의 자연 선택설에서 진화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과 침팬지의 공통조상이 한 600만 년 전에 있었다. 그러니까 인간과 침팬지가 공통조상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침팬지 입장에서 봐서 그 공통조상은 인간을 닮았을 것이고요. 인간의 입장에서 그 공통조상은 침팬지를 닮았을 것입니다. 누구의 입장으로 들여다보느냐에 따라서 그 동물이 서로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죠. 인간의 조상은 침팬지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침팬지의 조상도 침팬지가 아닙니다. 그냥 공통조상이 있었다라는 것이 자연선택설의 기본 논리입니다. 이제 그런 자연 선택설을 조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연 선택설을 들여다보면 불교의 원리 중에 하나인 사성제를 참 쉽게 떠올리게끔 만듭니다. 다윈이 설명했던 자연 선택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연 선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에는 기린의 이제 목이 길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진화론의 핵심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자연 선택의 세 가지 조건 그리고 그 조건 하에서 어떤 방식의 자연 선택이 이루어지는지를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종은 자기 자손을 과잉으로 생산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손들을 낳아요. 제가 재미삼아 이런 자손의 과잉 생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피를 예로 드는데요. 저희 집에 지금 구피가 거의 한 7, 8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피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특히 잡종 구피를 키워보시면 얘네들은 굉장히 생존력이 강하기 때문에 거의 죽는 일이 없습니다. 네, 얘네들이 한 3개월 정도 한 쌍을 키우면은 한 30마리씩 새끼를 낳거든요. 그렇게 새끼를 낳고 하면은 뭐 한 6개월, 7개월 키우면은 제가 키우는 이 항아리에 구피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대로 그냥 내버려두면은 병이 생겨서 막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생기지 않고 잘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저희들은 구피를 이웃집에다가 선물을 합니다. 이웃집이 부족하면 친척한테도 주고요. 친척한테도 부족하면 다른 동료들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눠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든 게, 이러다가 나중에 지구 생태계의 우점종이 구피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구피뿐만 아니고 모든 생물종이 자손을 과잉 생산합니다. 어느 정도 과잉 생산을 하느냐? 주어진 환경이 그 생물종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과잉 생산을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구피들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은 제각각 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유전적 변이가 존재합니다. 이 기린을 보면 목이 긴 기린도 있고요. 목이 짧은 기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이는 유전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목이 긴 기린은 목이 긴 자손을 낳고요. 목이 짧은 기린은 목이 짧은 자손을 낳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기린에게 제공될 수 있는 먹이가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 하에서 목이 긴 기린이 생존 경쟁에 유리해지고 더 많은 자손을 낳게 되는데 그게 세대에서 세대로 거듭되게 되면은 점점 더 목이 긴 자손들이 자연히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자연 선택설입니다. 그걸 이제 사성제로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사성제는 고집멸도의 원리인 거죠. 고라는 것은 삶의 고통, 괴로움이 됩니다. 이 기린이라는 생물종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괴로움은 먹이의 부족입니다. 자연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 딱 맞아떨어지죠. 먹이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 집은 자손을 과잉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체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먹이가 부족해지는 거고, 그로서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죠. 고통을 어떻게 제거를 할 거냐? 먹이원을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곳에 있던 먹이뿐만 아니고 높은 곳에 있는 먹이까지 먹게 되면은 고통의 원인이 제거가 되는 거죠. 그게 멸성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도성제는 그런 고통의 제거 방법으로 자연 선택이 작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 선택이 목이 긴 기린을 계속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유전자 풀, 유전자 집단이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 조금 애매해서 그냥 풀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유전자 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게 바로 진화인 것입니다. 물론 이때 말하는 진화는 창조론이 주장하시는 그 소진화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런 소진화들이 계속해서 축적이 되게 되면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 대진화가 나타나게 될 테고요. 그런 대진화의 사례는 우리가 주변에서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갈매기라는 사례를 사례로 많이 드는데요. 제갈매기가 이 북반구 거쳐가면서 조금씩 변형된 형태의 종으로 바뀌어져 나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가까이 있는 두 제갈매기 종은 번식을 해서 자손을 낳을 수 있습니다. 아직 두 종이 완전히 분리된 종이 아닌 상황이죠. 근데 꽤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제갈매기하고 교배를 해보면 자손을 못 낳습니다. 둘은 이미 종으로 분화가 된 거죠. 이 진화의 과정이 그렇게 서로 조금씩 변형되다가 궁극적으로 서로 다른 종이 되게끔 진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 자연 선택이고 이 고집멸도라는 사성제를 설명하는 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자연 선택 이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처음 주창한 주창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찰스 다윈 이전에도 기린의 목 설명을 하는 라마르크 용불용설을 주장을 해서 잘못된 논리를 주장한 학자로 유명하죠. 그분도 진화론자입니다. 다윈 이전에. 그리고 심지어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였던 에라스무스 다윈도 진화론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윈이 처음으로 창조론이 지배하는 그 패러다임 속에서 진화론을 주장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다윈 하면은 진화론을 떠올릴까요? 혹은 진화론 그러면 찰스 다윈부터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어떻게 진화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자연 선택이 적용되는 무수히 많은 사례를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다가 담아서 진화에 의해서 이 생명체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단박에 유럽 지식인 사회를 설득을 시켰기 때문에 진화론, 그러면 찰스 다윈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디어, 자연 선택 이론이라는 아이디어가
찰스 다윈을 진화론의 마치 시조와 같은 그런 인상을 갖게 만든 겁니다. 다윈은 어떻게 자연 선택 이론을 만들어냈을까요? 그 얘기를 간략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찰스 다윈은 1831년에 좀 우여곡절을 거쳤죠. 찰스 다윈 좀 인생이 좀 파란만장했던 것 같습니다. 워낙은 의사가 되려고 진학을 했다가 이 수술하고 이러는 과정에 도저히 자기는 이제 적응이 안 돼서 뛰쳐나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버님이 아마도 그럼 이제 신부가 되어라 그러고 이제 신학대학을 보냈는데 거기서도 적응을 하지 못하고 나와서 이제 뭘 할까 고민을 하는 가운데에서 비글호 성선의 행운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전 세계를 여러 번 왕래를 하게 되죠. 그 와중에 아프리카 대륙도 관찰을 할 기회가 있었고 남아메리카 대륙을 관찰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에 갔을 때 다윈은 영국에 그렇게 많은 토끼들이 여긴 왜 없지라는 의문을 품었다고 합니다. 남미 대륙에는 토끼는 없지만 설치류, 즉 지과에 해당하는 동물들이 토끼 대신에 잔뜩 번성해 있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남미 대륙엔 토끼가 없지? 라는 질문을 이제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다윈 자연 선택 이론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자연 선택 이론을 구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멜서스의 인구론입니다. 멜서스는 인구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인간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니까 식량의 위기가 곧 임박한 그런 크나큰 위기가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멜서스는 보수주의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요. 멜서스의 아버님은 진보주의자의 입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식량을 빈곤층들에게 배포를 함으로써 이 식량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하신 것이고요. 토마스 멜서스는 빈곤층이 자손을 낳지 못하게끔 제약을 함으로써 이 식량 위기를 해결을 해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멜서스의 인구론이 이 자연 선택 이론의 큰 바탕이 된 거죠. 그냥 내버려두면 모든 생물종은 기하급수적으로 자손을 낳는다라는 아이디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연 선택, 무엇이 선택하고 그 선택이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라는 아이디어를 다윈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농촌에서 얻게 됩니다. 농촌에서 농부들이 가축을 키우고 식물을 재배하고 하는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끊임없이 인공 선택을 통해서 가축과 작물을 개량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선택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우쳤다고 합니다. 제가 그 선택의 힘, 그게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는 치아와와 그레이트 데인이란 두 종의 개 품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는 엄청난 덩치의 차이가 있죠. 이렇게 엄청난 서로 다른 형태로 품종이 개량되는 데는 200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점점 더 작은 품종을 개량을 해서 치와와를 만들고 점점 더 크고 날렵한 품종을 개량을 해서 그레이트 데인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 두 품종이 같은 종이기는 해. 그걸 어떻게 아느냐? 둘 사이의 교배를 통해서 자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둘을 교배를 하면 자손이 나오고 그 자손은 이후에 자손을 또 만들어내게 됩니다. 생물학적 종의 정의가 정확하게 그것이죠. 두 생물종 간의 교배를 통해서 생식 가능한 자손을 낳으면 그걸 같은 종으로 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자하고 호랑이가 교배를 해서 자손을 낳을 수 있습니다. 라이거라고 하나요? 그 라이거, 교배해서 자손을 낳지만 그 라이거는 불임입니다. 더 이상 자손을 낳지 못하죠. 그래서 사자와 호랑이는 서로 다른 종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어쨌든 농부들의 인공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다른 품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사례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게 재밌는 슬라이드여서 항상 그 학생들한테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일본 해안가에서 발견되는 개입니다. 뭐처럼 보이나요? 저는 이거 보면은 꼭 무슨 썩난 그런 어떤 무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사회에서는 꽤 오랫동안 무사 계급이 최상위 계층입니다. 따라서 해안가에서 이 개를 잡던 어부들이 이 등딱지가 무사의 얼굴을 닮았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고 닮지 않은 애들, 평범하게 생긴 애들만 잡아가서 이제 잡아먹는 거죠. 즉 어부들이 어떤 행위를 한 거냐? 수백 년 동안 개 품종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이 경우 이제 선택을 해서 없애버린 거죠. 이걸 이제 셀렉션 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셀렉션 아웃을 통해서 무사의 얼굴을 담은 개만 계속해서 이제 존속하게끔 만든 거죠. 그러니까 등딱지의 형태마저도 바꿀 수 있는 게 선택의 힘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슬라이드는 드미트리 벨리에아프라는 러시아 생물학자가 우연히 이제 숲속을 거닐다가 붉은 여우 새끼들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어미가 뭐 어떤 불운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미가 이제 잃어버린 혹은 어미가 죽고 살아남은 이제 새끼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새끼들을 이 드미트리가 집으로 데리고 와서 집에서 키우는데 이제 좀 온순하고 순종적인 놈들만 계속 선발을 한 거죠. 그렇게 선발을 하는 가운데서 한 20년 지나니까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온순하고 사람을 따르는 가축화된 붉은 여우를 얻게 됩니다. 선택의 힘이 그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 식물의 경우에 이제 선택이 작용한 예인데요. 옥수수 한 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옥수수를 키우면서 이제 자손을 얻을 때 한쪽은 지질 성분 함량이 낮은 옥수수를 선택을 쭉 80세대 정도까지 했고요. 다른 한쪽은 정반대로 지질 함량이 높은 품종을 계속 쭉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80세대 지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지질 성분 함량을 보면 이게 도저히 같은 품종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전혀 다른 그런 어떤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슬픈 사례도 한번 들어볼까요? 코끼리의 상아를 우리 인간들은 이제 조형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코끼리 상아가 굉장히 작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25년에 처음 이제 코끼리들의 상아의 무게를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쭉 매년 코끼리 무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관찰한 결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아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벌써 한 절반 정도 크기로 작아졌죠. 제가 어디 방송을 듣다 보니까 요즘은 상아가 아예 없는 코끼리도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인간에 의해서 상아가 크면 클수록 사냥의 타겟이 되기 때문에 크기가 큰 코끼리들이 선택적으로 실렉션 아웃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상아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어서 오늘날과 같은 그런 어떤 작은 상아를 가진 코끼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선택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진화의 증거들, 이제 선택의 힘이 이제 강력하게 작동을 해서 다양한 생물종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진화적인 증거들을 우리는 화석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암석들에 묻혀져 있는 화석들을 보면서 아주 먼 과거에는 생물종이 굉장히 단순했고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종이 다양하게 바뀌어져 나가는 것을 화석 속에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죠.
근데 화석뿐만이 아니고 최근에는 유전자를 통해서 혹은 정확하게는 유전체 속의 여러 가지 유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화의 증거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최근에는 진화 발달 생물학, Evolutionary Developmental Biology, 너무 기니까 줄여서 이보디보라고 합니다. 이보디보를 통해서 진화의 다양한 흔적들을 생물종, 현존하는 생물종들 속에서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보디보의 원리를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는 세 개의 다리 구조. 첫 번째 거는 이제 다리가 아니고 팔이네요. 사람의 팔, 개의 앞발, 그리고 고래의 지느러미. 이 세 개의 구조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골격이 모양이 조금씩 변형되어 있긴 하지만 이 골격들에 연결되는 어떤 계획의 통일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기능을 가진 사람의 팔, 개의 앞다리, 고래의 지느러미, 이 전혀 다른 기능과 형태를 가진 구조들이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면 어떤 통일성이 있네라는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보디보의 원리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말도 사실은 이 세 가지 예와 마찬가지로 포유동물이고 그래서 똑같은 연결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말의 앞발을 보시면은 조금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될 겁니다. 말은 지금 앞발을 안으로 굽히고 있죠. 여러분들 혹시 이게 가능하신 분들 있나요? 이렇게 뒤집어지는 게 가능하진 않죠.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다리를 저 말처럼 이렇게 접을 수 있는 분 혹시 있을까요? 없습니다. 똑같이 계획의 통일성에 의해서 연결이 되었을 텐데 왜 말은 사람하고 틀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부위를 보고 있어서 그래요. 말의 앞부분, 꺾이는 부분이 손목에 해당이 됩니다. 말의 뒷다리 접히는 부분은 사람의 발목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진화의 어떤 원리를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계획의 통일성에 따라서 연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게 비례에 있어서는 서로 굉장히 다른 비율을 가지고 진화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진화적 설명 중에 하나로 우리 진화생물학자들이 많이 이제 예로 드는 게 이제 진화적 한계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모든 그런 어떤 기관들이 다 가능한 것이 아니고 진화적인 한계가 있어서 어떤 그런 어떤 변형은 쉽게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목뼈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얼룩말은 목이 굉장히 길죠. 사람은 짧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얼룩말에 비해서 훨씬 짧고. 그렇지만 저런 물새에 비해서는 목이 또 깁니다. 심지어 고래에서는 목이 없죠. 목이 없는 놈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포유동물이라는 같은 계통의 동물입니다. 그리고 목뼈의 개수를 세어보면은 모두 공통적으로 목뼈가 7개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 얼룩말이 왜 7개의 목뼈만 있어? 저 한 10대 개 그냥 같이 들어있으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래는 아예 목도 없는데 그 왜 목뼈가 필요하지?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모든 포유동물들이 7개의 목뼈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게 이제 진화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 목뼈의 개수를 결정해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유전자가 혹스라는 유전자인데요. 이 혹스 유전자가 목뼈의 개수를 결정해 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또 다른 기능도 합니다. 이게 활성산소종을 제거하는 역할. 하나의 단백질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죠. 하나의 단백질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사례는 생물학을 공부하다 보면 꽤 많이 보입니다. 이런 한 가지 단백질이 목뼈의 개수와 활성산소를 제거함으로써 암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특성을 부여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혹스 유전자는 쉽게 진화적인 변화를 거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진화적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목뼈의 개수가 그게 아무리 길어도 아예 없어 보여도 7개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진화적 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뼈의 개수를 더 이상 어떻게 늘리거나 하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앞에 보여드린 백조의 경우는 어떨까요? 백조도 목이 굉장히 긴 동물 중에 하나죠. 백조도 저게 목뼈가 7개인가? 아닙니다. 백조는 목뼈가 15개입니다. 예? 쟤는 왜 목뼈가 또 15개야? 쟤는 포유동물이 아닙니다. 조류죠. 그리고 조류는 비행이라는 과정을 진화적으로 획득하면서 활성산소종을 제거하는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것도 아마 이제 고집 멸도로 아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행이라는 과정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투입이 되는 과정이고요.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투입되는 과정에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엄청난 양의 활성산소종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수 유전자 하나만 가지고는 이 활성산소종을 효율적으로 제거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진화적인 필요에 의해서 혹스가 아닌 다른 활성산소종을 제거하는 새로운 유전자를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행 중에 발생하는 무수히 많은 활성산소종을 제거하고 그 결과 암이라는 죽음으로 가는 그 질병을 차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어떤 진화적인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제 목뼈의 개수가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 겁니다. 혹스 유전자의 변형이 허용이 되는 진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새 종류는 목뼈가 길면 거기에 합당한 목뼈의 개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진화적 한계를 얘기하다 보면은 불법에서 얘기를 하는 12연기 좀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앞에 선행되어 있던 것을 벗어나는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없다 이거죠. 말하자면 현재의 존재는 과거의 존재에 바탕을 둔 과거의 존재의 인연에 의해서 현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연기론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미 진행된 진화 과정을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하나로서 우리는 눈을 들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 굉장히 정교한 그런 어떤 기관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굉장히 과학 문명이 뛰어나게 발전을 했어도 사람의 눈과 같이 정교하게 작동하는 카메라는 못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은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눈이죠. 그래서 완벽하게 신의 모양을 본따 만든 눈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초기에는 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오징어 눈하고 사람 눈을 비교를 해서 봤더니만 오징어 눈이 사람의 눈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사람의 눈은 맹점이라는 걸 가집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초점이 가지지 않는 그 시각이 맺혀지지 않는 특정한 부위 그거를 이제 맹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맹점이 왜 생기느냐? 지금 오른쪽 모식도 눈을 보면은 시신경이 망막 앞쪽에 배열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신경이 망막은 일종의 이제 스크린에 해당되는 거죠. 이 스크린 앞쪽에 시신경이 배열되어 있으니까 이 시신경이 내로 전달이 되어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이 시신경이 그럼 망막을 스크린을 뚫고 들어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스크린을 뚫고 들어와서 뇌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그 지점에 맹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 지점에 상이 맺히질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오징어는 시신경이 망막의 뒤쪽에 가 있습니다. 스크린 뒤쪽에 가 있으니까 스크린이 찢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맹점이 안 생깁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또 다른 결함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은. 시신경이 앞쪽에 있다 보니까 어쨌든 초점이 망막에 맺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망막에 맺혀야 되는데 그 앞을 이 초점이 맺혀지는 그 앞을 지금 시신경이 잔뜩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망막에
시각에 정확하게 초점이 떨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위해서 시신경이 매 순간 조금씩 떨립니다. 왜 떨리느냐? 그 창에 있는 모기창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모기창 스크린을 통해 가지고 그 바깥에 있는 물질을 보기 위해서 들여다보면 계속 보고 있으면 사실은 잘 안 보여요. 이 스크린에 가려져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약간씩 몸을 흔듭니다. 약간씩 몸을 흔들면 초점이 저 바깥쪽으로 가서 상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비슷한 원리입니다. 시신경이 망막 앞쪽에 있으니까 이 시신경이 떨면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피해주면서 초점이 스크린에 맺히게끔 해주는 거죠. 이걸 떨려니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으면 눈이 금방 피로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오징어는 안 해도 된다. 근데 왜 오징어 눈처럼 인간의 눈이 진화되질 않고 이렇게 약간 뭔가 불량해 보이는 눈으로 진화가 되었지? 진화의 원 시작점으로 가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마 오징어하고 사람은 서로 다른 조상을 당연히 가졌겠죠. 그러면서 빛을 보기 위해서 어떤 이유로 인간의 조상 동물은 아마 시신경이 앞쪽에 있고 망막이 뒤에 있는 상태로 빛을 흡수하는 것이 쉬웠던 원시동물이었을 겁니다. 오징어는 반대로 이 망막이 앞에 있고 시신경이 뒤쪽에 있는 게 유리한 그런 원시동물이었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눈이라는 기관이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이 고착이 되어버리면 어느 순간 이거 불편하네 뒤집어 라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게 진화적 한계이고 앞에 있었던 거에 의해서 지금 내가 있다라는 연기론에 닿아 있는 진화론적인 설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는 진화적 한계를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 브리콜라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리콜라주라는 건 뭐냐 하면은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 자동 계란 후라이기를 만드는데 주변 창고에 쌓여있던 여러 가지 물건들, 원래 쓰던 목적이 다른 물건들을 그냥 엉기성기 연결시켜가지고 자동 후라이기를 만든 겁니다. 진화라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미 한번 만들어져 있던 그 형태, 기관, 이거를 갑자기 획 뒤집어가지고 다른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주어진 한계, 그 조건 하에서 새로운 것들을 조금씩 보태는 브리콜라주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진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 그림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러시아의 진화생물학자의 거두라고 할 수 있는 도브잔스키 교수님이 진화라는 개념, 그 개념을 통하지 않고는 생물학의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진화생물학자들 모두가 좋아하는 말이고 생물학자들 또한 모두 동의하는 말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발생학을 하고 있는데요. 발생학 공부를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결론이 진화론에 닿아 있습니다. 진화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은 어떤 가설을 제가 세웠다. 그럼 제가 가설을 잘못 세운 겁니다. 제가 뭔가 착각을 해서 엉뚱한 판단을 한 겁니다. 진화적으로 의미가 없으면 생물학의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 문장은 좀 긴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수백만 종의 생물은 자연 선택이라는 걸로 수십억 년간 깎고 다듬어져 마침내 지구상에 등장한 진화의 최후 승리자이다. 우리 인간은 그 최정점에 서 있는 것이다. 이런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그게 그 진화를 설명하는 굉장히 다양한 증거들이 논문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는데요. 특히 2009년에 네이처라는 우리 과학자들이라면 누구라도 그 논문 한 편을 싣고 싶어 하는 이 과학 잡지에 2009년에 네이처에서 그동안 발표된 논문 중에서 진화를 굉장히 잘 설명하는 15가지 논문들만 따로 모아서 별책 부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2009년 그 해는 다윈 출생 200주년 기념이 되는 해이고 종의 기원 발간 15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15가지 이제 증거를 보여주었는데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은 새가 어떻게 날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꽤 논리적인 논문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마 새가 처음부터 이제 비행을 했던 것 같지는 않고 처음에는 높은 언덕을 이제 쉽게 뛰어오르기 위해서 이 부력을 얻는 과정에서 깃털이 형성되었고 이제 그것이 나아가서 높은 나무 가지에서 이제 뛰어내리는 비행 능력을 갖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이제 나아가서 날개를 얻게 되었다. 뭐 이런 설명들도 있고요. 혹은 고래가 원래는 육상 개울가에서 살던 동물이었는데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바다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그런 어떤 화석학적 기록들이 논문으로 발표된 것도 있습니다. 혹은 물 속에서 살고 있던 척추동물들이 이제 어류들이겠죠. 그것들이 어떤 진화적인 경로를 거치면서 육상으로 진화해 가게 되었는지, 육상생물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촘촘한 그런 화석학적인 기록들이 논문으로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자연 선택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고집 멸도로 포유동물의 진화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포유동물은 6,500만 년 전에 갑자기 굉장히 다양한 종으로 확산 진화를 한 사례입니다. 그걸 고집 멸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포유동물이 있기 전에 지구 생태계를 지배하고 있던 우점종은 공룡들이었죠. 이 공룡들이 굉장히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라는 것은 식물에 의해서 생산되던 먹이가 부족해진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풍부했던 산소가 부족해지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환경 변화에 의한 공룡들에게 고가 된 것이죠. 그러한 고의 원인이 되는 집성자는 해성충들입니다. 그러니까 6,500만 년 전에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굉장히 큰 해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해성충들로 인해서 지구는 온통 흙먼지로 뒤집혀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식물들이 특히 이제 죽어 나가게 되는 거죠. 식물들이 죽어 나가니까 먹이가 부족해지고 먹이가 부족해지는 데다가 산소까지 부족해지니까 공룡들이 그 큰 몸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룡들이 멸종이 되어 나가는 그것이 멸성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멸성제에 의해서 이제 지구 생태계의 우점종이었던 공룡들이 샥 사라지는 거죠. 이후에 공룡들이 차지했던 무수히 다양한 생태 공간, 그 공간을 조그마한 생물종으로 존재했던 포유류들이 확산되어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성제, 자연 선택의 힘이 다양한 포유류들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공룡이 포유류로 전환이 되는 그런 어떤 포유류의 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고집 멸도로 진화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성제에 따른 진화의 동력에 의해서 40억 년 전에 생명이 탄생을 했고 그 40억 년 전에 생명이 탄생했다라는 진화적인 증거를 우리는 호주 해변가에서 발견되는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암석은 35억 년 전 암석인데 그 암석을 덮고 있는 이것들을 관찰을 해보았더니만 세균들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형성된 것이 35억 년 전이니까 대략 유추를 해보면 한 40억 년 전쯤에 복제라는 가래를 가진 생명체가 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26억 년 전쯤에 스스로 영양분을 생산할 수 있는 광합성 세균이 등장을 했다고 짐작이 되고요. 그리고 한 6억 년 지난 20억 년 전에 엄청나게 많은 광합성 세균이 이 전 지구를 덮으면서 산소 대방출이라는 그 암석에 나타난 기록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20억 년 전에 있었던 암석들은 전부 다 불그스름하게 산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산소가 방출이 되면서 암석이 변화된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비슷한 시기에 진핵세포가 출현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약 6억 년 전쯤에 다세포 생물, 그러니까 한 개의 세포가 아니고 여러 개의 세포들이 협업을 하는 다세포 생물이 출현을 하게 되었고, 이후 5억 년 전에 동물, 그 다음 4.7억 년, 뭐 비슷한 시기에 식물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물 중에서는 꽃 피는 식물, 현화식물이 1억 년 전에 엄청나게 다양한 종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이거를 다윈은 가공할 정도로 놀라운 미스테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현화식물이 1억 년 전에 엄청나게 다양하게 진화가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고집 멸도에 따른 진화의 원리를 쭉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진작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진화 논리를 쭉 따라가다가 보면은 팔부중독에 들어있는 이러한 명언이 떠오르게 되네요. 모든 현상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소멸하는 것도 아니며,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단멸하는 것도 아니며, 동일한 것이 아니고 별개의 것도 아니며, 어디서 온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다.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저를 포함해서 잠깐 이 우주 공간의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서 잠깐 나타났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원리를 이 명언이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